그럼 대출이자 쉽게 절대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건 더 높게 오른다는 이야기죠. 저는 정말 내년에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제가 올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냐를 가지고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통 이제 잡는데, 그 경우를 했을 때 1 미만인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이미 40%가 넘었고 대기업 중에서는 30% 이상이었거든요. 그게 올 초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게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린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테일러 정책에 의한 거고, 그게 실제로 7%까지 안 가더라도 6% 정도만 감안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이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방송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과도한 긴축이 불러일으키는 어쩔 수 없는 경기 침체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아까 우리 이제 대표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사담을 나눴던 내용 중에서도 최근에 부동산을 구입했던 분들 중에 대기업에서 고소득자분들도 투잡, 쓰리잡을 띄고 있고 야간에 대리운전을 띄어서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인데 여기서 대출이자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즘 은행에서 고금리 예금 적금을 많이 줍니다. 물론 뭐 언론에서는 뭐 어떤 좀 뭐 조회수를 위한 대출이자는 많이 오르는데 예금이자는 뭐 적게 오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돈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하고 비슷하면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욕심입니다, 사실.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들이 이익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예금이 5%면 대출이자는 당연히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이자가 7%, 8%, 9%가 가고 있는데 예금이자가 벌써 6%가 돼 있어요. 1금융권의 우대금리를 조금만 적용해도 벌써 5%고요. 6%까지 나왔고요. 2금융권은 지금 8%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행도 자금을 수혈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도 은행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요즘 채권 시장도 어렵고요. 특히나 정부가 채권 시장의 생태 교란으로, 진짜 이건 제가 이건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한전의 채권과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이 채권 시장에서 생태 교란종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어쨌든 은행은 자본을 끌어와야 되는데 은행채를 발행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본을 끌어오려면 예금에서 많이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금 이자에 대한 경쟁이 막 붙다 보니까 너도 나도 예금 이자와 적금 이자를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은행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은행이 이렇게까지 고금리와 고예금을 받았다는 거는 그거보다 무조건 훨씬 더 많은 대출이자를 받아야지 은행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출이자 쉽게 절대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건 더 높게 오른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에 대출이자가 쉽게 내려올리는 가능성이 정말 별로 없다. 그거를 지금 현재 국민들과 기업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부의 기회가 온다라고 해요. 근데 동의합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건 솔직히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산업에 대한 산업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때는 기존에 도태됐던 산업들은 다 무너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기업들이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존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생태계가 위험해지고요. 그 자리를 새로운 이 기술력과 뭐 어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서 커갈 때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기존의 산업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업체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문 닫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고금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새로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대체한다라고 하면 그게 미래에 뭐 좋은 기회가 되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교체 과정에서 잡음과
힘든 게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산업이 교체되고 있는 시기까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년에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금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올리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네. 뭐 연쇄적으로 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잖아요. 소비 당연히 네. 안 할 것이고 네. 당연히 가게들은 이 대출 이자 갚느라고 막 소비를 줄이고 그럼에도 못 갚고 파산하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좀 장기물 채권 금리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죠? 채권 시장에서도 사실 주식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네. 채권은 훨씬 더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약간 장기채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좀 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장기채 투자하는 네.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적절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저희 채널에서 이미 장기 채권 금리 4%가 됐을 때 저는 채권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3%일 때 우리나라가 장기 채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장기 채권 금리가 4%가 되기 전에 3%일 때 우리나라에서 채권 투자를 하라는 언론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3%일 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예, 하지 말라고 했고 채권 금리가 4%가 넘었을 때 저는 채권 투자를 이제 해도 됩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펀드 가입시켜줬던 고객분들도 장기 채권 금리, 미국 채권 금리로 펀드를 변경을 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었거든요. 4%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내년에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채권입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 흐름 보면서 상당히 흐름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데요. 제가 과거에 항상 마찬가지인데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많이 팔립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다이소를 가보면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평소에 가던 그 시간대 요일에 다이소를 가면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최근에는 정말 붐빕니다, 다이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기존에 쌓아뒀던 부와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사람 심리가 뭐 누구나 알겠지만 한 번 소비를 크게 하기 시작하면 그 소비를 줄이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힘들죠. 예,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를 이어가고 있는 거지 다만 그 사이에서 선택적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싸고 좋은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에 천원마트 뭐 이런 다이소 같은 것들의 매출이 많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확인하는 게 저는 이 채권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과거랑 생각해 보면요. 최근에 채권 금리가 4% 오른 이유가 있었잖아요. 4%에 오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4%까지 오를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점도표상 연준 위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금리가 4%대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미 금리를 4%까지 올릴 거면 지금이 그때 당시 2%대 중반이었으니까요. 2%대 중반이고 이제 3%였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훨씬 많이 올리겠네? 그러면 앞으로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가 더 비싸지겠네. 그럼 굳이 지금 채권 살 필요가 없잖아. 이 생각을 가지고 채권을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거래가 줄어드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도 만약에 연준이 채권 이 기준금리가 5%, 6%, 7%까지 오른다고 판단되면 지금부터 3%가 더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네. 아니 그러면 채권 금리가 더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근데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확 꺾였더라고요. 예. 4%대 4.26인가 아무튼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 3%대 중반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기존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채권 사는 거 의미 없어? 나중에 금리가 더 높아져서 채권이 더 싸게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그때 사자 였으면 지금도 똑같아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게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연준이 2%대에서 금리를 올릴 때는 어쨌든 시장이 위축되긴 하지만 당장 경기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매수를 안 했던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대안 투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른 거죠. 이미 4%가 이제 육박해 있는데 4%대 레벨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5%, 6%, 7%대까지 올리면 우리가 그거 기다렸다가는 시장이 박살날 수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는 침체를
고려해서 채권을 미리 사놔야 된다. 이런 심리가 저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해요. 사실 채권은 너무 어려운 분야고 주식시장보다 항상 선행돼서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채권을 사야 될 시기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지났고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해서 더 채권이 싸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사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블러드 총재가 7%를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채권 시장금이었어요. 블러드가 6% 얘기하고 7% 얘기했으면 이게 만약에 시장에 당장의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판단됐다면 분명히 채권 금리가 올랐을 것이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채권 금리를 확인하고 깜짝 놀란 게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았어요. 올라서 정말 그냥 쭉 내려오다가 소폭 상승하는 정도? 여전히 추세는 채권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채권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좀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졌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올리신 영상 중에서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로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삼성전자 그 단어를 붙인 거 그냥 어그로고요. 솔직하시네. 예. 네. 뭐 딱히 붙일 얘기가 없어서 붙여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네, 저희 채널이 워낙 이제 경제 얘기를 하면 많이 안 보셔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농담으로 제가 어그로라고 얘기했는데 농담만 진담반인 것이 얘를 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그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냐라고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놓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좀 분위기도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해요. 워낙 이제 많은 데서 부자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맞아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은연중에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뭐냐면 한탕을 노린다는 뜻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기회를 잡으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고 놓치면 부자가 못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한탕을 노리자예요. 맞아요.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라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사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증시가 크게 빠져서 전저점보다 시장이 내려갔을 때 이때 담고 반등장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밑에 사서 위에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겠죠. 아니 그럴 때마다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 제가 말하는 거는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팔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흐름상 그냥 밑쪽에 사서 위쪽에서 팔자는 뜻이에요. 그거를 최저점과 최고점을 찍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흐름상으로 맞추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나오면은 코스피 2700까지 반등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면은 코스피 2500까지 반등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요. 안 삽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저희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등장이 2300 정도까지 제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파월의 금리 속도 조절론과 그런 이야기들이 분위기를 보고 이게 나오면 2500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2500이 되면은 다시 현금 확보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잘 이렇게 뭐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분들이 뭐냐면 이 밑에서 살 거면 이 밑에서 사십시오라고 하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진다 말을 해놨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삽니다. 그럼 못 샀으면은 계속 안 사야 돼요. 아니 계속 안 사고 그냥 기다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언제 사냐면 올라가면 삽니다. 올라갈 때. 제가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돼서 그게 두려워서 안 살 거면 계속 안 사야 되고 그냥 현금 계속 들고 있다가 언젠가 정말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사냐면 올라갈 때 사요. 그럼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되면 이제 정리하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러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샀는데. 나 이제 방금 샀는데 뭘 팔으래? 그럼 또 안 팔아요. 왜냐면 이미 손실을 조금 봤거든요. 그럼 제가 이때 파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안 팔고 버팁니다. 그럼 언제 파겠습니까? 여기 내려왔을 때 팔합니다. 그럼 또 이제 야, 네가 팔라고 했는데 팔았는데 내가 이때 팔아가지고 이거 올라간 상장 하나도 못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그거는 그냥 잠깐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길게 보고 차근차근 불려가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그 경험치와 노하우, 주식으로 따진다면은 좌수를 확보하는 거.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크게 도약을 할 수 있을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빵 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사실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을 그렇게 따지려면 굳이 반등장 때 뭐 더 올라갈 걸 더 올라가는 건 내가 못 가져갈까봐 걱정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에서만 사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상승장을 놓치면 난 부자가 못 돼 라는 생각을 가진 거고 이게 결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결국은 일확천금을 노린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게 상승장이 오더라도 그 다음에 내려올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때 사도 되는데 이때 살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또 살려고 하는 거죠. 왜? 여기까지 올라간 걸 내가 못 가져갈까 봐. 결국 그거는 투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싸게 좌수를 모아놔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 평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그걸 많이 모아놓고 시간적으로 내가 여유 있게 기다리다가 그게 나중에 빵 떴을 때 기다렸다가 팔자에 대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자예요. 하지만 사실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것이고 이것만 얘기하면 안 볼 것 같아서 예, 요 단어들을 예, 넣어놓은 거고 사실 왜 이 기업들을 넣었냐면 이 기업들이 그 차트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맞아요. 예, 변동성이 뭐 다른 차트처럼 뭐 이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내려갔다가 단계적으로 올라가 가장 설명하기 좋고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하락장이라고 해서 직선으로 쭉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질 때 좀 담았다가 반등할 때 줄이고 이런 것들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기 이제 손실폭이 줄어들고 뭐 어느 순간에서는 사실 시장 대비 당연히 플러스 폭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좀 여러분이 머리로 아시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실천하기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맞아요. 정말 어렵고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10억 있었으면 저렇게 했겠다. 나도 돈 많았으면 저렇게 투자 잘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해 본 사람들은 10억, 1억, 10억, 30억, 5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심장이고 그렇죠.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를 모르세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의 마이너스 10%는 1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맞아요. 10억을 넣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10%가 되면 1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돈 많으면 투자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훨씬 어렵죠. 그게 만들어진 사람은 이미 앞서서부터 그게 차근차근 그걸 해왔기 때문에 큰 돈이 생겨도 그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그런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그 경험을 데이터를 쌓아서 돈을 불리고 난 다음에 큰 돈으로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경험과 데이터가 많이 없는 분들이 너무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을 집어넣어 놓고 그게 당연히 그러면 멘탈이 터지고 심리적으로 내가 무너지니까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 괜히 미워 보이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내 어떤 기준점을 못 잡고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